이수진 의원이 이제 그 폭로를 했던 게 김병기 지금 이제 간사에 대해 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공관위 간사직을 맡고 있다 보니까 후보자들의 적격 부적격을 이제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예. 돈을 받았다라고 이제 폭로를 했었습니다. 두세 사람 정도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거에 대한 자기가 증거까지도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래서 김병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조치까지 취했는데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됩니다. 이수진이 그래도 판사 출신이긴 판사 출신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르지는 않았을 것 같죠. 예, 물론 뭐 이수진이라고 한다면 조금 아무 생각 없이 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판사 출신으로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 김병기가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고소했다라고 하고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선거법 위반으로 김병기가 당선된다라고 해도 어쨌거나 나중에 또 국회의원직에 박탈이 되게 될 겁니다. 근데 전병헌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김병기가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보니까 세밀에 이번에 전병헌이 세밀에 입당을 했죠. 그 당원에 따르면은 부정부패 범죄자는 공직 후보에서 배제가 된다. 2월 4일에 제정이 됐던 잉크도 마르지 않은 당원이다. 횡령으로 전병헌이가 1년 8개월 징역형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런 부정부패 범죄자에 대해 가지고 입당을 허가할 수가 있냐? 이게 지금 김병기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따져보면 민주당 내부적으로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지금 선거전이 격화되니까 네. 지금 여러 정당 모두가 그러니까 어떤 룰을 정해놓고도 룰을 지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특히 이 사태 모든 거에 정점이 되는 거는 사실 이재명과 조국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과 조국을 두고서는 어떠한 룰도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병기, 전병헌 뭐 이런 사례는 지금 국면에서는 좀 애교같이 느껴집니다. 네, 뭐 이걸 따져봐야, 그러니까 어떤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그 어떤 규칙 제도적으로 따져봐야, 뭐 이재명이나 조국과 같은 더 큰 주범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네네. 어쩔 수 없는 상태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따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 아닐까 싶고, 정치적인 국면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탈당했던 일련의 사람들이 네네. 세력화를 해서, 그러니까 조국도 그런 거잖아요. 조국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조국이 그러니까 민심을 얻지 못하거나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하면 그냥 사그러드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세를 얻으니까 조국을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민주당에서 여러 사람이 탈당을 하고 새미래에 가든 어떤 새로운 독자 출마를 하든 간에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네. 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는, 좀 정치적으로 고립되는 국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되게 좀 비극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 네, 정치랑 법치가 어떻게 보면은 뭐 분리가 되는 게 맞지만 지금 이제 모습을 보고 있으면은 정치적으로만 내가 새가 있으면은 법치적으로 죄가 있거나 없거나 아무 상관없다. 약간 이런 지금 기세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네. 선과 악을 따지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정의와 불의를 따지기도 어렵게 됐고, 네네. 법률적 근거를 갖고 뭘 하기도 어렵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극도의 혼미 상황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가 다르게, 제가 어제만 해도 정말 도태우 변호사 문제, 장해찬 변호사 문제, 정봉주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데 네네네. 정말 하루 종일 그것만 추적을 해도 끝도 없이 이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정국이 한 달여를 앞두고 나서 완전히 뿌연 안개처럼 뭐가 정의야, 뭐가 불이야, 그런 것들을 자취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불거지고, 최종적으로 선거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선과 악을 어떻게 보면 재정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선거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선거 결과에 따라서. 조국 사태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조국은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쉽게 볼 때는 그냥 정치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죠. 끝나기는커녕 지금 호남과 그 40대를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치고받고 올라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발언을 점점 더 세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의 도덕적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대중의 기세를 가지고, 대중의 어떤 걸 가지고 재정의하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하여튼 위험천만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어제 조국 지지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어제 뭐 얘기를 하셨습니까? 예. 네. 저는 이제 그 어떤 문제가 제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여러 사람한테 전화를 해보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화를 해보면 경우야
도덕이 무슨 상관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조국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민주화 세력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민주화 세력이라는 게 일견 정의를 위해 싸웠던 것처럼 보이지만 네. 서울의 봄의 전두환처럼 이기는 게 정의다 이런 마키아벨리 같은 권력지향적인 요소가 강하게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조국이 나쁜 거 다 알아. 근데 나는 뭐냐면 나는 여기서 이기고 싶어 이런 거예요.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신념들이 내가 생각했던 바들이 옳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 이기고 싶어. 윤석열을 반드시 꺾어버리고 싶어. 이런 어떤 욕망과 어떤 의지가 강하게 작동하면서 지금 국면은 한국 정치가 그냥 남마처럼 복잡하게 얽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게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딱 파쇼가 정당화되는 논리인데. 그러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내가 조국이 잘못 있는 거 안다. 근데 조국의 잘못은 더 거악,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거악인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는 거악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 정도 도덕적인 결함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구잡이로 그냥 망상이랑 미신 쪽으로 이게 막 접근이 되는 거잖아요. 윤석열 정권은 검찰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친일 정권인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좀 개인적으로 소름이 끼치는 게 이런 그 뭐라고 할까 지지자들의 니즈를 조국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거죠. 오늘도 이번에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호남에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전두환의 후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워딩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파쇼적인 선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씨를 비롯해서 조국 지지자들이 상황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보수 지지층이 또는 일반 여론이 순진하게 너 이런 것은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것은 정의와 어긋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묻는 거는 조국 씨나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 다 알아. 이미 알고 있고 그런데 나는 권력을 잡고 싶고 나는 뭔가를 이 상황에서 하고 싶다라는 욕망이 그 상황을 압도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게 조국만이 아니라 조국을 지지하는 한 25% 정도의 사람들이 그걸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임계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야 정말 한국 정치가 어떤 민주주의의 제도적 틀 안에 묶여 있을 거냐 그것을 벗어나서 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파쇼 또는 무슨 파쇼 나치 뭐 그다음에 어떤 퍼퓰리즘 극단적 어떤 좌익 퍼퓰리즘이 등장하는 초입 국면에 있는 현상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 전병기 오늘의 주제는 김병기랑 전병헌 사례인데 지금 현재 공천 국면에서 보면 전병헌 씨 사례 같은 거는 좀 애교 같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그냥 만약에 이기기만 하면 그게 정당화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이라는 잣대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조금 더 좀 더 거시적으로 넓게 보면서 현재 국면을 이해할 필요도 있겠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대표님 하셨던 그 얘기가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사실 이런 것들을 커트를 시켜줘야 되는 게 사법부의 역할인데 사법부가 이런 어떤 그 대중적인 뭐라고 할까요? 선동과 대중적인 어떤 자극을 통해 가지고 특정 정치인이 이렇게 치고 나왔을 때 역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법적인 조치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막아줘야지 이게 건전한 사회가 되고 사법부가 거기에 이제 또 굴복하게 된다면 완전히 그게 전체주의적인 사회로 빠지게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비극적인 거는 지금 사법부의 판사들도 아까 이제 그 대표님이 얘기해 주셨던 조국을 지지하고 있는 25% 정도 되는 사람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너무 의도적으로 조국 사태에 대해가 사실 그 키운 거 자체가 사법부의 책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저는 조금 더 넓게 봐서 그러니까 그 검사들, 관료들, 군대, 경찰들이 그러니까 386의 사상적 영향권 하에서 자란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좀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판사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는데 먼저 경찰에서는 유사명 총경인가 이지은 씨가 출마를 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저는 유사명 씨가 84학번이던데 저랑 동기예요. 근데 유사명 씨가 이렇게 발언하는 거를 보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옛날에 386 운동권 냄새가 많이 나요. 그 쓰는 단어들이나 논리 구사가 상당히 그러해요. 그러니까 유사명 총경이 뭐 이를테면 본인이 운동은 하지 않았겠지만 친구들이나 이런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 영향을 받고 그것이 이제 경찰 문제가 터졌을 때 본인의 행동 거지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저렇게 대담하게 도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담하게 도전하게끔 하는 그 영감이 어디서 주어진 거냐면 민주화 세대가 하는 거죠. 국가 체제에 대해서 도전해도 돼. 이거는 평범한 사람들이 하기 어려운 생각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경찰이라는 조직 내에서. 근데 그거를 막 고무했던 전통이 있고 이번에 그 최상병 그 문제 그 해병대 문제에 있어서도 네네. 그게 저는 사실은 이종섭 장관의 문제와 별도로 네네. 사건 자체는 별게 아니잖아요. 그냥 근데 이 사건을 불거뜨리고 이 사건을 마치 국가의 거대 음모처인 것처럼 확대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 이게 민주화 세대의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도 글자 그대로 그냥 안타까운 사고인 것인데 네, 사고죠. 그거를 마치 이제 그 민주당이랑 그리고 또 이준석 같은 개혁신당에서는 대통령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사건을 무마시켰다, 수사 자체를 방해시켰다 이런 식의 지금 논리를 피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안전사고죠. 안전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쵸.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근데 이거는 이것대로 밝혀져야 되는데 그 안전사고를 이렇게 어떤 정권의 문제, 국가의 문제로 끌고 가는 그 논리 자체는 뭐냐면 386들이 이 사회에 들여온 거예요. 그러니까 70년대에는 국가기관에 함부로 이렇게 저항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늘 했던 얘기는 강한 자한테 개기다가는 죽는다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죠. 이게 종속적이고 봉건적인 세계관은 문제가 있지만 그런데 그러니까 국가 체제에 도전해도 된다. 그리고 그것은 옳은 일이다. 그리고 그런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라는 신념 체계는 386들이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해병대 문제에 강하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집중적으로 지금 문제된 건 검사들이죠. 그러니까 이성윤 검사, 뭐 박은정 검사 이거 대거 조국혁 신당에 가입을 해서 그렇죠. 말하는 걸 보면 마치 자기들이 민주화 투사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냥 국가기관에 뭐 검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다 벌어진 문제처럼 저는 보이는데 거기에 무슨 뭐 대단한 무슨 이념적인 어떤 체제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화해서 뭐 그리고 나중에 나와서 그걸 가지고 다시 뭐 국회의원에 정당에 가입해서 이런 것도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게 좀 과잉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가 애당초 이제 그 독일의 나치 그 이제 그 파쇼가 이제 그 집권했던 과정도 생각해 보면은 대중들의 어떤 그 호응이 일단 기본적으로 있고 백그라운드에 그리고 이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직책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 동조를 하게 되는 모습도 있는데 실제로 지금 대표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지금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거기 소속돼 있던 사람들이 하극상을 벌이면서 체제에 대한 어떤 그 반역을 하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그거를 마치 거악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부랑 나는 싸우고 있으니까 독립투사 같이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 미신적으로 진짜 선동으로 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이재명이라고 하는 존재는 제가 보기에 그냥 포퓰리스트에 불과했다라고 한다면 조국 혁신당의 등장이 진짜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의 그 민주주의의 위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그냥 포퓰리스트고 조국 혁신당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지율 한 20% 정도 나온다는 게 정말 우리가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랑 이제 성재준 앵커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문재인 정권도 포퓰리스트라고 생각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더 심화되면서 이재명 정권이 나오고 이재명 정권이 더 심화되면서 조국이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조국 사태를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정 지지율은 한 60% 되거든요. 그다음 민주당 지지율은 한 40%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은 한 20% 25%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보면 호남하고 수도권에 있고 그다음 수도권에 많이 밀집돼 있고 그다음에 40, 50대에 밀집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 사회를 급진적으로 몰고 갔던 제가 볼 때 진정한 주역들이거든요. 대중적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떨 때는 문재인을 밀고 어떨 때는 이걸 밀고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옛날에는 이렇게 포장을 했잖아요.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을 하고 뭘 포장하고 했는데 지금은 다 그런 외피들이 사라지면서 조국 혁신당이 된 거로 저는 추정합니다. 지금은 아예 그냥 숨기고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나 범죄자인데 뭐 어떻게 하라고. 오히려 자기들이 뻔뻔하게 지금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그냥 비리할 건데 뭐 어쩔 건데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뻔뻔함이
진짜 약간 소름이 끼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법원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고 기자회견 할 때도 들어보니까 대법원 판결이 유죄가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도 조국이 하는 얘기가 그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년이 걸린다는 얘기는 다음 대선을 또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일단 진짜 이 총선이 다가오는 이 지금 시기에 위기감을 느껴야 됩니다. 정말 이번에도 수도권에서 아마 많은 이제 분들이 분석하는 게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다 승패가 결정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정말 떨어지는 낙엽도 저희가 조심해가지고 반드시 총선에서 일단 국회 과반을 차지를 해야 조국 혁신당이 무슨 짓거리를 저지르든지 간에 우리가 막을 수가 있으니까 꼭 진짜 조심해야 그러니까 됩니다. 이게 패러다임이 제가 이제 반복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네. 패러다임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김병기가 어떻고 뭐 이재명이 어떻고 이럴 때 너 법률을 위반했잖아. 그렇죠. 너 정의를 위반했잖아. 너 어떤 품위를 저버렸잖아. 이렇게 어떤 도덕적 룰 안에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승복할 것이라는 전제, 패러다임에서 움직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국 같은 경우 너 뭐 잘못했잖아. 너 뭐 잘못했잖아. 너 문제 있잖아. 그러면 그게 신경 안 뭔데? 쓰죠. 그렇죠. 신경 쓰지. 그리고 이거는 패러다임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믿고 따르던 법과 제도와 품위와 어떤 사회적 룰 같은 거는 난 무시하겠다. 그냥 대중적 지지만 있으면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법이다. 이런 뜻이 이게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이재명이 지난번에 대선에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그래도 그거에 대한 공감대 같은 게 있었던 느낌인데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조용히 뭔가 좀 자기 세력을 계속 좀 쌓아가고 있다는 그런 좀 느낌도 들어서 개인적으로 진짜 공포감이 느껴집니다. 네. 그게 상실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5%의 급진적 대중이 문제인데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 이재명 정권이라는 어떤 외피를 쓰고 네. 우리는 그래도 사회 전체를 위해서 뭔가 공공선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외피를 쓰고 뭔가를 했다면 지금은 내가 이 일을 할 건데 니네가 어쩔래? 그러니까요. 이런 식이거든요. 어쩔 거냐 약간 이런 지금 반응이니까 이재명조차도 조국 혁신당한테 이런 느낌은 좀 기세에서 밀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정말 좀 대단한 거죠. 기가 막힙니다. 이수진 같은 경우는 일단 아까 저희 얘기 나왔던 것처럼 류사명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 내부적으로 뭐 지지자들이 아무래도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봤었을 때는 나경원 후보한테 많이 밀리거든요. 한 13% 정도 류사명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부랴부랴 민주당 내부적으로 이수진한테 동작을 좀 지원 유세해달라라고 뭐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끝까지 이수진은 도와줄 생각이 없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수진이 이렇게도 덧붙이더라고요. 인간적이고 정의롭고 신의가 있는 정치라는 정당이어야지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바꿔 얘기한다면 지금의 민주당은 비인간적이고 비정의롭고 신의가 없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다라는 뜻으로도 읽힐 것 같습니다. 이수진이 좀 김병기에 대해 가지고 폭로를 하다가 좀 잠잠해져 있다가 다시금 갑자기 이렇게 좀 폭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심리적인 상태가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좀 뭐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새로 또 못 참고 이렇게 분노를 하고 있는 걸 보니까 하루빨리 우리 그 보수의 지금 주모죠. 보수의 주모 이수진 선생님께서 다시 폭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